뭐야 요즘 회사 분위기 왜 이래? 땡땡씨가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완전 얼음처럼 만들고 있는 거 알아? 죄책감을 막 자극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시더라고요.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뭐 너 때문에 하지. 내가 너 아니라면 내가 이런 걸 왜 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이 말의 의도는 통제를 배려로 포장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나르시스트가 아무나 먹이로 삼진 않아요. 내 주변에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사소한 고민부터 속 깊은 마음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곳,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옆에서 반겨주시니까 진짜 힘이 나네요. 깨발랄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인현진입니다. 오늘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흥미로운 또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아주 애정하고 또 특별하게 여기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이리연 편집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연입니다. 에디터이고요. 네, 책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심리서 만드는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도 너무 궁금하고 남의 마음도 너무 궁금해서 심리서를 만들면서 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말을 할까라는 걸 좀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심리서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가님과 책 작업을 했던 인연 덕분에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1화는 주제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이거 주제 들으시면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오늘 접수된 사연은 나르시스트 상사에게 후달림을 당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럼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을 좀 우리 리언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주 아시죠? 그 연기력? 네, 메소드 연기를 아주 발휘해가지고 해볼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팀장님은 사람을 우상화했다가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데 아주 천부적인 분이에요.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팀장님은 저를 이렇게 지켜 세우셨어요. 우리 팀에 보물이 들어왔어. 회사의 미래야. 이런 인재는 처음 본다.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팀원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이번 타겟은 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슬프게도 그 쎄한 느낌은 완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제 기획안을 본 팀장님이 화를 내면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반응했어요. 뭐야 이걸 기획안이라고 썼어?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이런 수준 미달의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단 내용뿐만이 아니라 마침표, 쉼표 하나까지 집요하게 지적하며 30분 넘게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무한 칭찬을 하고 어느 날은 무한 비난을 하고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만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감정 없이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반응했더니 뭐야 요즘 회사 분위기 왜 이래? 땡땡씨가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완전 얼음처럼 만들고 있는 거 알아? 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인 것처럼 죄책감을 막 자극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적이 시작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 팀장님 스티브 잡스도 읽고 갈 예리함이에요. 라고요. 속으로는 사실 토하는 느낌이었지만요. 이렇게 과하게 칭찬하면서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예상 못한 반응이라 그런지 팀장님도 좀 당황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아슬아슬한 시도 제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메소드 연기 맞나요? 아니 근데 사연자님의 사연을 읽으랬더니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건 제 사연이 아니라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100%. 근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사실 정말 사연을 읽으면서 살짝 트라우마 올라올 뻔했는데요. 제가 20대 때 그 일했던 회사에서 상사였던 그 부장님이랑 좀 겹치는 면모가 살짝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분이 약간 저를 대놓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핵심적인 것,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조사, 줄간격, 글자 크기 막 이런 것들을 막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살짝 읽으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상사분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네. 우리가 딱 이 유형에 맞는 내 상사 얘긴데 뭐 이렇지는 않더라도 상사든 아니면은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에 아는 지인이든 아마 요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가님 저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나르시시스트잖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의 상사분이 그 나르시시스트 성향에 부합하는 면이 있나요? 그러게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르시스트 성격 장애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성격 장애.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경계가 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심리 평가를 통해서 성격 장애라고 규정을 당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경우예요. 그런데 성격 장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뭔가 착취당하는 기분이 들고 또 에너지 흡혈귀한테 막 내 피를 빨리는 것만 그렇죠, 같고 흡혈귀죠.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례였고요. 지금 사례를 들어보니까 나르시스트들이 자주 하는 말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턴화된 말이 있나요? 네, 있죠. 일단 아마 리언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아씨. 바로 죄송합니다. 제 네, 육두문자 삘 처리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속에서 내장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르죠. 근데 사실 이 전략은요. 나르시스트는 나라는 그러니까 나르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가 예민한 거야라는 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지한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사람의 성격 문제로 치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이 사건에서 뭔가 잘못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건 네 문제야 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요.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라고 자기를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기 신뢰를 파괴하는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것도 되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의 기억과 확신을 무너뜨려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너무 정확하게 저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게 내 기억력의 문제인가? 라고 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되게 나쁘네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나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 신뢰를 일단 해야 되는 건데 그 자기 신뢰를 심각한 정도까지 훼손시키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에 대항하기가 좀 어렵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내담자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남편분한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이 별로 남들 가끔 그런 말 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까 그 사연자분 사연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약간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는요.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말이기도 해요. 가스등이란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전 고전 영화인데. 못 봤어요. 네, 제목만 알아요. 그죠.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중요한 말 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거다. 요 말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엄청나게 상대를 통제하는 말인데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의존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맞아.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 사실 이거 들으면서 네. 약간 또 트라우마가 또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의 선의를 좀 믿으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어. 저 사람의 걸 내가 그냥 이야기를 혼자 쓰는 걸 수 있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선의로 하는 걸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불킥으로는 모자라는 정말 막 약간 이런 떨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네.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썼던 말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라든가 아니면 약간 배려하고 맞아요. 자기가 희생하고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뭐 너 때문에 하지 내가 너 아니라면 내가 이런 걸 왜 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의 의도는 통제를 배려로 포장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왜 위험하냐면 상대의 주도권을 가진 선택을 뺏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럼 내가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내가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상황에 철저하게 몰아넣는 말인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그래? 이것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네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비정상이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라는 이 마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들은 이렇다는데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교를 통한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도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타가 있습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런 말이요. 이거는 의존성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데 결국에는 자기 신뢰,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 같은 거를 무너뜨리는 한 방이기 때문에 이 말도 위험한데 5개의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 성향이 없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일지라도 만약에 평소에 이런 말을 그냥 생각 없이 쓰셨다면 혹시 한 번은 자기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당신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또라이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엔 나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마도 당신이 나를 수도 있다. 의심해 봅십시오. 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리오님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되게 그냥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의심하고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계속 하고 해서 점점 뭐라 그럴까? 활동의 영역이 좁아진다. 사고의 영역, 활동의 영역, 표현의 그쵸. 영역 이런 모든 영역이 되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위축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영역이 쪼그라든다라는 건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이 모두 쪼그라든다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 판단이 어려워지고요. 사실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도 치명적인 건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믿어야 될 거는 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자아훼손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 친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치매를 좀 앓고 계신데요. 사실 치매에 이제 걸리시면 있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 이런 걸 다 이제 사실 그러니까 했던 걸 기억을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를 못 믿게 되는데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약간 가게 되는 어떤 모습과 이 나르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자기의심으로
자기의심에 되게 강한 자기의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자아가 쪼그라드는 이 과정이 너무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쪼그라든다라는 건 자아는 진짜 치명타거든요. 우리 자아는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아 강도가 센데 그것이 쪼그라들고 훼손될 정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무섭네요.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말을 그냥 건강하게 반사하거나 튕겨내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내 감정, 생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느낀다면 내 주변에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게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든 과도하면 사실 또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게 나르시스트가 맞나?라는 거랑 그럼 자기애랑 이거랑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뭐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다음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다. 또는 나르시스타 이런 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저 인간 나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손해를 되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손해 보기 싫어한다. 네. 그래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보통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손해 보지 않으려는 거, 현실적인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때로는 타인에게 좀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공감 능력도 있고요. 내가 좀 심한가 할 때는 좀 반성도 하고 그래도 현실적 이익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는 하지만 결정을 할 때 자기를 중심에 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조금 얄미운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죠. 약간 봐줄 수 있다. 있으면 얄밉긴 봐줄 하죠. 수 있다.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지만 봐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애가 강한 경우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중심, 핵심 사상이 있어요. 자기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높죠. 근데 저는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특히 우리 집단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니만 한다.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하긴 하는데 조금 더 강화되어도 저는 괜찮은 기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애라는 건 원래 굉장히 건강한 거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키워도 괜찮은 자아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건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기적인 사람은 현실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르시스트는 특별하다. 특별. 특별함. 어느 정도 특별하냐면 니들은 나를 숭배해야 돼. 나를 무조건 숭배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나한테 칭찬을 주지 않고 비난한 근데 칭찬을 먹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사실은 비극적이게도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는 자아가 굉장히 가난한 상태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타인이 나를 숭배해야 되는 지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독고다이 난 잘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분노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사연자 보면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 보물이 들어왔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냐.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그런 칭찬, 그러나 조금만 흠이 잡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왜 칭찬에 그렇게 칭찬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비난에 왜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나르들은 원래는 이제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르 하면은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난 너무 나를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자존감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외부의 칭찬에 그렇죠. 약간 동아줄처럼 기대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엔진이 없기 때문에 항상 휘발유를 주유를 해줘야지만 차가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그 연료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느끼는 수준은요, 공포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비난이나 부정적 피드백, 일상적인 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노하거나 또는 극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온탕 같다 냉탕 같다 하는 정신없는 그거를 당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르시스트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 상사의 그 방식 막 올려붙였다가 그쵸. 내려붙였다 하는 것들이 그쵸. 전형적인 특징이. 근데 이제 그건 뭘 거네요. 말하냐면은 자기 안에서 칭찬과 비난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칭찬과 비난을 받아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all good, all bad로 나눠져 있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작은 비난도. 나 지금 너 감히 나한테 틀렸다라고 그쵸, 하는 그쵸.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감히라는 말이 감히, 맞습니다. 감히. 숭배의 네가 대상인 감히. 나에게. 네가 감히 네 따위가. 그렇죠. 이런 숭배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네가 감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네가 감히라는 말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보통 일상용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웃기려고 쓰죠. 그죠. 그죠? 뭐 자신을 뭐 농담의 그 대상으로 제가 삼거나. 스스로 하죠. 제 딸과 감히 그런 걸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죠? 약간 이런 그죠? 식으로.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감이라는 말에.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서 끊임없이 그거를 받아야지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끊임없이 칭찬과 비난,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행위를 보이게 되죠. 그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약간 사람은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잖아요. 얘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되겠어, 통제할 수 있겠어 할 때 하지.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걸 귀신같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쨌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나르들이 유독 먹잇감으로 삼는 아니면 타겟팅하는 이런 유형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나르시스트가 아무나 먹이로 삼진 않아요. 근데 일단 사연자분은 회사에서 능력과 재능을 탁월하게 갖춘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좀 순하고 성격이 좀 유순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1차 타겟으로 잡는데 내가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이런 인간들이 꼬인다. 나르시스트가 나한테 좀 꼬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좀 3가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요거를 조금 나를 이해하면 피하는 데 도움은 될 거거든요. 아니, 뭐 페로몬도 아니고 나르를 끌어들이는 페로몬이 있나? 이런 뭔가 마성의 매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력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 나르시스트가 그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인정 욕구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그 타겟팅이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내가 좀만 칭찬해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휘두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타겟팅을 하는 걸 수 있겠네요. 마리오네트 이 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칭찬과 인정에 약간 취약한 내면을 가지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타겟이 되기 쉽다. 그래서 내가 왜 주변에 내 나르가 드글드글하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의외로 생각보다 인정 욕구가 너무 많고 그게 좀 나의 취약한 점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피하는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도 쉽게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없이 그냥 순응하고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관계라는 건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아주 좋은 친구일수록 피 터지게 싸우죠. 우리 싸운 적 있나? 우리 없는 것 같은데. 문제다 이거. 한번 그러면 어디 나가서 피 터지게 한번 방송 끝나고 오늘 한번. 너 왜 그따위로 말을 했니? 애들이 그게 뭐냐? 약간 싸운 이런 적이 얘기. 없다는 거. 이제 불건강해 우리 관계가 지금. 그러네. 우리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리고 또 연인 관계라도 가족이라도 특히 부부라도 싸우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자랑이 아니네요. 네, 자랑이 아닙니다. 네. 갈등을 대적한다라는 건 자아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등을 만나도 이 관계가 끝나지 않아. 파탄 나지 않아. 하긴 더 좋게 만들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진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많이 주변에서 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관계를 단절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제가 좀 이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끌고 가려는. 그런 경우에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좀 심하게 불행하게 하거나 내 삶을 파괴하는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는요. 끊거나 멀리하거나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그 사연자분 얘기로 한번 다시 들어갔을 때 그 사연자분은 과하게 칭찬하는 방식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괜찮은 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드라이하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드라이하겠다 했었어요. 그게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핵심이고요.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냥 딱 담백하게 할 말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속에서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무섭잖아요. 결국에는 나르시스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해 올 텐데 그 나르시스트의 공략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가 불안에 떨다가 내가 자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담백하게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반응을 좀 안 보이는 게 일단 좋아요. 근데 이게 나르가 만약에 뭐 친구 사이라던가 이럴 때는 그냥 정서적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상사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그 곤조를 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뭐 인사상의 어렵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막 일폭탄을 나에게 한다던가 어떤 안갚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연자분처럼 사실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많죠. 들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드라이하게 담백한 반응을 이 권력구도 관계 안에 있다면 보이기 힘든데 그래서 아마 사연자분도 그렇게 하다가 뭐야 분위기 싸해지잖아 이럴 때 이제 과도한 칭찬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관된 반응을 보이다가 그 반응을 안 하고 패턴을 바꾸는 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색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살짝 당황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나르들이 이 상사분 같은 경우가 과하게 칭찬했다가 과하게 비난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당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면 어때요? 과하게 나이스 샷 약간 이랬다가 네 아닙니다 약간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선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요 혼선을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단기.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방법을 좀 바꿔보더라도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갈 때는 드라이하게 대응하고 정서적으로 안 얽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혹시 이들이 원하는 계속 칭찬을 계속 해주면요? 그럼 먹이를 내가 계속 제공하는 거죠. 연료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패턴을 바꿨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닥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막 마음에 없는 막 과한 칭찬을 사실은 아시다시피 못하고요. 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좀 못하고 저였으면 아마 1에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면서 막 3번, 2번, 3번 막 점검해서 어쨌든 내 1에서는 내가 흠집을 잡히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르시스트에게 공략당하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는 담백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리를 두는 것과 함께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 그러니까 동료와의 사이가 절단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간질이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가서 이런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르시스트의 먹이가 되지 않는 그 사람과의 1대1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계망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사회적 관계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야둥둥. 그렇죠.
일로 말해야죠. 그렇죠. 일로 말해야죠. 그래서 내가 일로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막 쉼표, 뭐 마침표, 사연자님처럼 막 이런 걸로 잡돌이. 막 잡돌이 30분씩 당할 수 있잖아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업무 스킬에 대한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아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아닌 막 뭔가 태도, 표정, 뭐 말 약간 이런 걸로 막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요. 옷차림. 있죠. 대부분 이제 안 먹힌다 싶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먹이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사적인 거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때 내가 어느 선까지 응대를 할 건가 이제 업무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It's none of your business. 하고 그런 강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네요. 네, 우리의 속마음은 다 그렇죠. 네, 속마음. It's my life라고 하고 싶지만 네, 그런 강심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제 뭐 사연자 분께서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자아 강도가 강하신 분이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애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응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도한 칭찬도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실까요? 보셔야 도움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싶네요. 꼭 보시라고. 이 사연 보신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떠셨어요? 참 얘기 나르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일단 아까 그 자기애와 이기적인 것과 그다음에 나르시스트가 약간씩 달라지는 그 지점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좀 좋았고요.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또 얼굴이 있었는데 되게 건강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제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친구를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칼같이 거절하고 가끔 너무 정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딱 거절하지만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업무에 입에 허덕이고 있거나 이럴 때 저 거절을 잘못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끌어안고 있을 때 살짝 얄미운 마음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게 자기 거 오히려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싶어서 그때 자기애라는 단어로 제가 되게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그 친구도 잠깐 생각이 나고 해서 오늘 그 사연자님 소개 덕분에 좀 여러 가지 과거에 저를 아프게 했던 분이나 아니면 좋은 친구나 다 많이 생각이 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단 나르시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정말 저도 상담 중에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나르시스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고요. 정서적 소모가 너무 심하거든요. 정말 정서적 번아웃이 와서 내가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버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나친 소모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전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나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의 밥이 되지 않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꾸준히 연습. 그래서 저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 한두 번 연습해보고 안 먹히니까 글렀다. 어차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연습이 우리를 조금 성장시킵니다. 연습당의 살게입니다. 연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 드라마,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감정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오늘 돋보기를 들이댈 인물이 아주 핫한 인물이라고 좀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요즘 분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어떤 분에게 감정 돋보기를 들이대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주 핫한 영화죠. 또 N차 관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의 인물들입니다.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좀 늦게 보긴 했는데요. 이 영화가 보니까 1660만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사실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삼촌인 수양대군한테 왕의 자리를 뺏기고 유배를 가게 되는 어린왕 이홍희. 저희는 단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홍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정치적 계략으로 단종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를 고립시키는 한명회. 먹고 살기 힘든 그 마을 부흥을 위해서 청룡포를 최고의 유배지로 홍보하고 그 단종을 적극
유치하는 어몽도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단종이 죽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한 영화가 바로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봤는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약간 소름 끼친다. 약간 이러면서 봤던 게 그 어몽도 아들이 태산인데요. 그 태산이 그 단종, 그러니까 이용희한테 갔다가 관나에 붙들려가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생각나요. 이제 갔다며 관나에 붙들려가서 곤장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몽도가 막 가서 자기 불찰이니까 자기를 벌해달라,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뭐 100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대를 맞으면 이제 뭐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자기를 벌해달라고 하면서 어몽도가 막 엎드려서 빌어요. 그거를 사실 저 옆방에서 한명회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을 때 단종이 이제 그 자기가 어쨌든 아끼던 태산이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옵니다. 오잖아요. 와서 당장 풀어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한명회가 아주 보란 듯이 촥 치면서 죽을 때까지 매질하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네, 그 잔혹한 눈빛, 막 여기 눈꼬리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매질하라 하면서 자기의 그 권위와 그 단종의 무력감, 넌 지금 네가 왕 아니야. 약간 이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좀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참 저렇게까지 물론 영화적 장면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가장 뭐랄까 비극적인 장면이면서 물론 그 뒤에 또 죽음에 얽힌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좀 돋았어요. 나의 파워와 상대의 무력감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시켜가지고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굴욕감을 주는 이상의 아주 잔혹한 방식이었죠.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주제가 키워드가 나르시시스트인데 한명회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트에 딱 맞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저는 나르시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더 강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권력형 빌런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르시스트 성향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이제 행위라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지나친 이 권력에 대한 화신욕을 갖는 걸 보면은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여겨졌어요.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나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건 둘 다 공감 능력 제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명의 여러 가지 면모들 중에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면모들 중에서 어떤 점이 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좀 있고 어떤 면은 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에 가까운지 혹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좀 되는 게 일단 나르시스트는 내가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명회가 보여주는 거대 자기. 지나친 몸도 거대합니다. 눈도 이렇게 쭉 찢어지고 몸도 거대한데 이 거대 자기. 근데 이 거대 자기라는 게 이제 어떤 생각까지 이 사람이 가고 있냐면 왕을 만든 사람이 나다. 아하.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게 나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성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꼽아보면 나르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이 있어요. 특권의식, 그렇죠. 그래서 왕족조차 방해가 된다면 제거할 그 권력이 명분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단적인 특징이 나르시스트로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건 일단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왕족조차 능멸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사회적 가면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감히 니들이 나한테 개격? 막 이러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뭐랄까 위압감, 침착함, 냉정함, 냉혹함이라는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가면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갈라지는 단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 아마 진짜 한명회의 그 인물 특징은 어땠을지 뭐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을 잘 만들었다. 나르적 성향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왕을 만든 남자가 나다. 약간 이게 그쵸, 이제 그쵸. 한명회라면 사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놓은 게 어몽도인데요. 어몽도는 그 왕과 사는 남자이지만 어쨌든 어몽도는 어떤 사람으로 좀 보이셨나요? 정말 그 영화 속에서 어몽도가 이 영화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어몽도를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일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좀 남는데 마지막에 이제 단종이 나는 저들이 내린 사약을 받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줄을 잡아당겨 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줄을 잡아당기는 그 장면,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에 이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한 그 시신, 이제 물에 던져진 시신이 떠내려올 때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건져 올리는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인상적이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왕을 만든 남자,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몽도라는 인물은 한명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그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몽도가 지닌 인간성은 한명회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회한테는 없지만 어몽도한테 있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성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양심. 그다음에 공감 능력. 우리가 보통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죠. 그죠? 어느 그냥 평균에서 그냥 이렇게 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좀 잘못했을 때는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라고 반성하는 그런 양심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양심이 돌아가는 기제가 일단 없고요. 반면에 이 어몽도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인간적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거나 또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양심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인간이다. 근데 그 양심은 사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 자신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말할 때 그 어린 왕이 처했던 그 상황을 마치 자기의 상황으로 대입을 하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또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뛰어난 공감 능력. 만약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몽도라는 인물이 그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가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척점에 나르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그 한명회와 그 대척점에 있는 어몽도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용이잖아요. 그렇죠. 단종 이용이. 좀 그 이용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그쵸. 보여지는 거니까 이용이 했을 때 제일 약간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물론 그 호랑이 CG, 네, 엄청 강렬한 호랑이 CG, 네이놈 약간 이러면서 이제 화를 쏘는 그 장면도 뭐 좋았지만 이제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요. 근데 그 장면도 좋았지만 저는 제일 마음이 좋았던 건 그 이제 나중에 밥을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먹잖아요. 먹을 때 그 다슬기국을 먹으면서 이거는 어디서 누가 끓인 거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를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산딸기를 해준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것. 그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고팠겠구나. 사람이 고팠겠구나. 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용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용이는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꺾였다가 자기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인물이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결국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고 와도 우리답게 살지 못하거나 진짜 큰 일을 겪으면 입맛부터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게 입맛인데 입맛이 떨어지면 진짜 큰일이다. 우리 매번 겪는 일이잖아요. 입맛이 죽어도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의 온기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권위를
스스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홍이라는 인물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홍이가 비록 폐위된 왕이었지만 진짜 왕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 그런 자기결정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기결정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다. 그거를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답게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 그리고 백성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마음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 한 인간으로서 인간성도 품위를 잃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을 다하고 도리를 다했던 인물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저는 단종이 도리만 다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정을 쏟아부은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게는 됐었을 것 같아요. 한명회가 그냥 죽지 않았을 거고 그 시대의 흐름상. 근데 그래도 그 마을에서 잠시라도 이게 극적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과 직접 맞닿는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애정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다는 거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면서 봤었어요. 그죠. 안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물 영화 속의 단종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애절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펼쳐진 인간적인 행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짝 그 점에서 세종의 DNA가 보여지더라고요. 왕조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결국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참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니까는 과연 여기 우리 그 돋보기에서도 좀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삶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찾아본다면 저는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한 명에게 끌리세요? No. 무서워요. 그럼 금성대군에게 끌리시나요? 네, 끌립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잘생겼기 때문에 끌리는 거. 그것도 한 매력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어몽도를 얘기하고 이홍이를 얘기하고 금성 그 대군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에 우리가 분명히 끌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게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양심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끌린다라는 얘기는 그럼 나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리언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세요? 예전에는 좋은 사람을 이게 이제 뭔가 세뇌를 받으며 자라와서 우리가 착한 사람 이꼴 좋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사람은 저는 좀 잘 공감해주고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진정성을 가진 사람. 맞아요.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그 선악 구별이라는 그 좋다 나쁨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좋아했던 인물들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 영화는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그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고민하는데 언제나 다시 본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인간성을 지킨다는 거, 자기답다라는 거, 결국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양심, 그다음에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또 영화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르시스트를 주제로 사연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그 상사 이야기를 들으며 불끈불끈 하다가 나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왕사남을 볼 때 이거를 이 키워드랑 이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면모와 사이코패스 면모가 다 같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는 될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있나, 난 내 양심을 지키고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의외로 또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고요. 나르시스트의 비난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돌보는 시간이 또 이 영상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 안녕.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 너 뭐냐?